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그젯밤 57분 사퇴했지요. 자정을 3분 남겨놓고 도지사 보궐선거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있은 퇴임식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홍준표 지사를 향해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홍준표 지사가 탄 차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 뿌리기, 이건 전통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지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박광훈 공보단장이 안철수 지지율 상승은 묻지마 지지율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2주 만에 3배 이상 올랐는데 주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반드시 작전 세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개미들이 허망해지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4년 전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때 당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코스닥 시장에 이어서 정치 코스닥장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지 모른다. 개미들 투자를 자제하라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윤상현 의원, 최근 안철수까지 통합해서 새롭게 정권을 세워야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빨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치는 역시 어제 따로 오늘 따로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해상 공중전력이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을 맞은 한반도 주변에 속속 집결하면서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핵개발로 한반도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요. 하지만 중국과 상의하지 않고 대북작전을 벌이겠다는 트럼프 또한 책임의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즉 한반도에 외세가 들어온다면 구한말 상황이 딱 그렇죠. 지난 9년 미국한테 형님하던 세력, 지금도 성조기를 흔들면서 서울 도심에서 광란을 벌이는 인간들, 니들은 역사에 길이 남겠네요. 매국노라고. 광고 들으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요즘 표정 관리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상황 아니냐, 이런 견제를 받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오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김성덕입니다에서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심판자로서 위풍당당함을 과시했습니다.
문재인을 뽑으면 노무현 시대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감옥에 있던 시절인 노무현 시대는 박지원 대표 본인에게는 암흑기였겠지요. 들어보시죠. 미래로 가면은 조금 승산이 좀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의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적폐청산. 네. 좋죠. 네. 그러나 70년 전 친일 세력부터 척결하자. 그분은 법률가이신데 헌법을 위반하고 어떻게 소급입법 하겠어요? 네. 이렇게 자꾸 과거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세력은 다 적폐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집권 여당이 분열해서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 시대 이번 선거를 보면은 참으로 처음 나타난 거예요. 네. 이념적, 지역적, 세대적 갈등을 뛰어넘어 가지고 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은 국민 통합을 협치를 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적폐 세력 청산 등 과거에 머물면서 자꾸 분열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국민들은 네.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지만은 네. 노무현 정권은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도로 노무현 정권으로 가는구나.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뭐 각종 언론에서 이제 나왔는데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뭐 제가 수치는 인용하지 않겠지만 거의 이제 다자구도 안에서도 초접전 양상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격차가 어떻게 더 벌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구도로 계속 좀 갈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다자구도 안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은 네. 굉장히 국민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는 누차 여론조사는 흐름이지 네. 꼭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91% 맞은 힐러리가 네. 낙선하고 9% 지지받은 트럼프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네. 트럼프는 비토 세력, 거부 세력이 많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문재인 공포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흐름으로 보고 네. 국민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만하지 않고 네. 더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당면한 정책,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정책을 안철수 후보만이 구체적으로 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교육 정책도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이런 대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노력하겠다.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박지원 대표.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결과에 더욱 고무됐을 것입니다. 이건 뭐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큰 폭으로 문재인 후보를 앞질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연 공정할까요? 제가 그젯밤 페이스북에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역시 이 조사의 표본이 수상하다며 상세히 짚었습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의 분석 들어보시죠. 문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안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이런 조사는 여러 번 발표됐어요. 근데 네. 여기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는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문 후보가 대략 한 3% 정도 이긴다, 4% 정도 이긴다라고 네. 리얼미터는 조사가 됐다면 여기는 네. 안 후보가 거꾸로 한 12% 이긴다고 조사가 됐어요. 양자 네. 대결에서. 그러면 둘의 격차는 16%. 이렇게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조사 맞습니다. 격차가 난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하고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방법을 제가 봤더니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무선이나 유선을 무작위로 이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수의 그 국번에 맞춰가지고 각각 이제 0004개니까 10,00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다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KBS 코리아 센터 경우를 봤더니 무선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은 한 1,000개 이상, 보통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1,000개. 7,000~8,000개의 그렇죠. 국번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무선의 경우에 60개의 국번으로만 생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010 다음에 4자리 번호가 있죠.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 10,000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개 중에 무작위로 또 1,000개를 뽑기도 하고 2,000개를 뽑기도 하고 8,000개, 7,000개를 뽑기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그 10,000개 중에는 실제로 우리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그 번호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 결번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결번이 이제 전문용어로 비적격을 하는데 그것이 한 50% 정도. 그렇죠. 이제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많이 돌리면 그 중에 절반은 없는 번호예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숫자도 나오거든요. 비적격 숫자.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적격 숫자를 봤거든요. 60개도 굉장히 특이하다. 왜 이렇게 조그맣지 싶었는데 비적격은 더 이상해요. 비적격도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20% 정도밖에 10% 되지 않아요. 이하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걸었는데 90%는 있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보통은 절반은 없는 번호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의 기본은 모든 유권자가 골고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전화번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7,000~8,000개의 국번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60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되죠. 게다가 KBS가 코리아 리서치가 원래 8,000개 사용했던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전 3월 조사에서는 그 정도의 숫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만 60개로만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왜 60개고 왜 비적격이 이렇게 낮게 대부분 있는 번호로 나왔냐. 그래서 제가 의심한 것은 의심이라기보다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90%의 전화가 응답이 되려면 원래 있는 번호, 그러니까 무작위로 때린 게 아니라 있는 번호에 때려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돼야지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심도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만약에 몇천 개의 국번으로 사용해서 생성하는 경우와 60개를 가지고서 생성하는 경우는 나머지 그 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에서 그렇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품이 끼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도 분칠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송영길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일부분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연출된 이미지, 각색된 이미지로 이걸 판단했다가 낭패를 봤던 경험을 2번 했습니다. 우리가 영웅시대 야망의 계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유동근, 이 잘생긴 이런 유인촌 이런 배우들이 그 열연하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 기업인 신화를 보고 경제를 살릴 거라고 대통령을 찍었지만 돌아온 것은 수많은 빚덩어리의 4대강 목조라떼였습니다. 선덕여왕의 드라마를 보고 선덕여왕 같은 여성 대통령을 기대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잘 검증이 안 된 안철수, 이것은 테마주, 일전 작전주, 거품주를 보고 이것을 각색된 연출로 찍게 되면 심각한 국정 혼란과 위험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연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연출 각색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원래부터 물팍도사에부터 나와가지고 쭉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안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대 융합대학원 가서 자기 부인의 교수 임용 문제라든지 문재인 후보에 들이댔던 검증의 50% 수준이라도 검증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가 미워서 막연한 이미지 속에 허구되면 똑같은 제2의 남자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칠된 이미지의 일면이 바로 지하철 책 전달 사건이지요. 한 학생이 내일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 같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이튿날 안철수 후보는 마치 연출이 안 된 듯 자연스럽게 기자들 앞에서 이 이벤트를 노출했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의문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시죠. 아울러 전주 조폭이 운영하는 렌트카가 광주 경선에 동원됐다는 점도 사실로 드러난 모양이지요. 이에 대한 이용주 의원의 반응 또한 들어보시죠. 또 하나 있었던 게 지하철 4월 5일 날 첫 출근할 지하철로 나갔을 때 우연히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책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연이 아니라 그 학생이 전날 밤에 내일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 같다라는 예언을 해서 이게 연출된 거구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그게 이틀 3일 전에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명확한 사실관계는 4월 5일 날 출근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 간담회를 해서 아침 11시쯤에 당시 그 자리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그날 탔던 그 학생이 그 전날 그 페북에 그런 글을 썼고 그런 알고 찾아왔더라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이미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공개됐어요. 네. 그러면 그 학생은 자신이 자신이 안철수 후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서로 확인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지 확인을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보통 이제 차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특별하게 후보 수락되고 그 다음 틈날에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벤트를 만든 거죠. 근데 며칠 날 몇 시에, 몇 시에 몇 호선, 객차가 집 앞에 있는 거니까, 집 앞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객차가 어디고, 이건 너무 우연인데요. 그래서 그 뒤에 확인할 때 학생이 기다려서 올 때까지 기다려 탔다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연출하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바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당일날 기자들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가 안 됐던 게 2, 3일 지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전날, 저도 이건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날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예언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건 알겠고요. 이건 저도 큰 일은, 서로 얘기를 맞췄다 해도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폭 문제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조폭이었던 적이 있던 사람이다. 이건 저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 경선에 렌트카로 인원이 동원됐던 것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선관위 고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렌트카가 하필이면 전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고 그 전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의 사장이 하필 이 사진에 같이 찍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 그것까지 답을 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번 대선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안철수 현상이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도전자가 바뀐 것뿐이다. 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지적인데요.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들어보시죠. 근데 한 15% 하다 느닷없이 올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당내에서는? 글쎄요. 저는 늘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돌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 것이다. 네. 아하.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왔고 또 그냥 너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빈집에 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유지 관리해야 되나 걱정이고 조금 한 열흘 늦게 왔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와서 지금 걱정이죠. 네, 선거가 너무 오래 남았어요. 오래 남았어요.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 흐름을 잘 못 짚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 진보 프레임 이걸로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낡은 프레임이에요.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새로움과 낡은 프레임, 미래와 과거의 프레임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살짝 웃고 계신데 잠깐만요. 우리가 정치인이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자기 후보를 중심에 놓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대 흐름은 정권 교체죠.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수도 바꿔야 되고 진보도 바꿔야 되고 어쨌든 누가 나오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바꾸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면 그 시대 정신에 안철수가 어떻게 잘할 수 있다. 문재인이 어떻게 잘할 수 있다. 또 유승민이 어떻게 잘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자기 당이나 자기 후보 위주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좀 정치인이 덜 돼서 그런지 좀 어색해 보이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요. 문병 의원이 인상 일그러지고 있어. 그래서 이 프레임 맞게 제가 멘트를 하자면 메뚜기 한철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취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문 의원님 바로 반격.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진지하게 좀 더불어민주당에는 그걸 좀 잘 깨닫고 하시지. 아니요, 왜요? 메뚜기 한철이라고 해놓고 그냥 우리는 한철이 아니라 좀 사철이에요. 그보세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 1등 주자인데 계속 도전자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또 다른 도전자가 나온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 토론, 문안 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희정 동지, 이재명 동지, 최성 동지의 지지자 여러분, 우린 한 팀이지요. 새 동지들과 지난 주말에 소맥을 말아 마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술을 말아먹다니 나라 말아먹을 인간입니다. 그런다고 저한테 온 안희정 지지표가 당신한테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안 후보님은 언제 따님 재산 공개하시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따님 재산은 왜 꽁꽁 숨기는 겁니까? 내 딸 재산 파헤칠 시간에 정유라 재산이나 파헤치십시오. 아,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요. 정유라는 언론이 찾아냈지요. 안 후보 따님은 언론이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 꽁꽁 숨겨놓으셨어요? 정책 대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거티브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사람들이 세월호 인증샷 찍었다고 몰아세우더니 당신들도 찍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사람들이 인증샷 찍을 때는 유가족분들이 강하게 반발했지요. 기념사진 찍지 말라면서 말이죠. 유가족들이 소리치고 경고했는데도 무대뽀로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유가족들한테 개무시당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반발은커녕 제가 뒤통수에 인사했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사는 앞에 가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유가족분들 만나러 갈 때 세월호 리본도 안 답니까? 그러니까 유령 취급당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달았으면은 좀 달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호호호호호호. 저는 리본을 달아갔지요. 근데 유가족분들이 새로 배지를 달아주셨어요. 목포신앙에서 유가족분들이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왜냐? 단게 아니지요. 함께 단식하며 고통을 나눈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님은 세월호 가족분들이 고통받을 때 뭐 하셨지요? 유가족들 정말 섭섭합니다. 조폭들 보십시오. 조폭들은 사진 잘 찍어줍니다. 사진 찍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목포신앙에 인증샷 찍으러 간 거 유가족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자, 그나저나 조폭들은 드라이브도 잘 시켜준다지요. 당원들이 조폭이 운전하는 차로 이동한 거 맞습니까? 자꾸 조폭을 문제 삼는데 저 보십시오. 조폭 앞에서도 당당한 저야말로 적폐청산의 적임자면서 조폭 퇴출의 능력자입니다. 국민에게 빚진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에게 빚진 대통령, 그거 아닌가요? 어째서 적폐청산의 주역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5.18 묘지에 가서 전두환 기념비도 밟지 않으셨지요? 저한테 남자 박근혜라고 하더니 한 후보님이야말로 제2의 박근혜 아닙니까? 전두환한테 가서 오빠라고 하십시오. 아니, 오빠라니. 그 문재인이는 역시 그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봐요. 그 전두환 오빠가 뭐야? 전두환 각하지. 아이고, 이님, 이 전두환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나오시는군요. 그 전두환 기념비 밟을 시간에 경제민주화에 힘써야지. 그 문재인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 이님, 그 공식 일정 취소하시고 집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선 출마한다고 요란하게 떠드시더니 안 될 것 같으니까 발 빼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등록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똥보 새끼, 그게 그렇게 즐거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왜 굳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수준이 안 되는 후보들만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출마해줬더니 관심도 안 가져요. 이런 국민들. 그래서 그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기 짝이 없다고 봐요. 수준이 낮다고 이당저당 탈당하다가 혼자가 되셨네요. 어떡합니까? 다들 저질이라서. 인영감님, 이제라도 돌아오시죠. 우리 국민의당 오시는 거 환영인데 당비만 내셔야 합니다. 안 가,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이님, 이 당 저 당 안 되면 혹시 여기는 어떠세요? 어디 좋은 당 있어? 내가 짝 먹기 쉬운데. 문자당 어떨까요? 의석은 없는데 그 민주노총 대변인 지낸 그 정호희 씨가 당수인데. 민주노 꺼져, 이 새끼야. 또 뭐 새끼 어른을 갖고 놀려, 이 새끼. 자, 그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 만에 다시 재출동한다고 하는데, 그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봐요. 그 한반도에 출동한 미국 항공모함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보는 거지. 정답. 네, 문이 빨랐습니다. 이 정답은 로빈슨 호. 역시 안보에 관심이 있는 후보, 관심이 없는 후보로 확 갈립니다. 자, 정답은 갈빈소총.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선물해 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결의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결의 이승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아유, 이렇게 한겨레가 계속 씹히나요? 아, 네, 오늘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가? 예, 뭐, 그렇죠. 네. 예. 아니, 뭐,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게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언론사가 비판받는다는 건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유선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거 대놓고 특정 후보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겠고요. 예. 이게 저희가 이번 조사만 유선전화 비율을 높였던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그동안 총선이든 그 전이든 여론조사에서 무선 유선 비율이 한 50대 50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게 원래 그동안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게 유무선 혼합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무선 비율이 좀 높아지는 추세였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걸 유지했던 점이 있었고요. 또 이게 그대로 나간다기보다는 보정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적용해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흔히 얘기하듯이 같은 세대라도 무선조사한 분들이 조금 더 진보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또 유선전화는 보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설계하던 방식으로 하던 과정에서 이제 유무선 비율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의 있게 보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오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이제 험한 소리 많이 들으셨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설계했다고는 아니고요. 네, 그건 좀 믿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남을 비판하니까 또 한결에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또 국민들의 또 독자들의 그렇죠. 생각에 대해서 또 수렴하시고.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은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셔갖고요. 열심히 잘 메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그렇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정권 교체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관련한 한겨레 칼럼도 있던데. 네네. 이 한기영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이 쓴 칼럼인데요. 이게 10일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쓴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 현상을 보면 50대 이상 그리고 중도 보수층이 많이 안철수 쪽 결집하는 모양새가 좀 나왔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2012년 대선 때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20, 30대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게 이 몇 년 사이에 50대 이상으로 확 넘어갔고요. 이번 조사도 보면 50대 이상이 확실하게 많이 지지를 하고 또 오늘 저희 그 신문 조사를 보면 중도 33.3%, 보수 30.1%, 진보 27.3%. 그동안 좀 보아오지 않은 형태이긴 해요. 이 지지층이라는 게 이번 대선이 특별하기도 하지만요. 보수층이 안철수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숨은 보수층들이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지지층이라는 게 결국은 허물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행보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는 지지율인 건 사실이고요. 칼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한 거죠.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다 보수 후보 안철수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지층 변화를 보면서 역대급으로 이질적이고 모순적이다고 지적을 했어요. 한기영 소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안철수 역량에 대한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대안으로 안철수가 선택된 것 아니냐. 그리고 2012년에 안철수가 정치에 나왔을 때 벼랑에 선 사람들 옆에 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그런 벼랑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진 보수에서 벼랑에 선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칼럼입니다.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층이 상대적으로 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산토끼들이 잔뜩 몰려와서 지금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형성된 지지율이 5월 9일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인식도 있지만은 여하간 그게 간다고 쳐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결국 정권은 40석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제휴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안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선을 좀 긋는데요. 이제 예. 결국 이렇게 지지층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또 쉽게 외면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권 예. 초반에 또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 아마 그쪽을 겨냥한 정책들도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이런 점으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질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뭐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보수층에서는 홍준표는 쪽팔리고 유승민 후보는 차마 뽑기에 좀 걸리적거리고 찝찝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안 후보에 결집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과연 실제 투표장에 이어질지는 앞으로 또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그 관심사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 이 지지자층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좀 두터운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좀 였다. 이게 뭐 여론조사 추이만 보더라도 원래 시작했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과정들을 보면 보수층이나 또 뭐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지지층 이탈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붙여져서 나온 지지율이잖아요. 그리고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진 분들까지 더해진 게 이 결과죠. 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공보단장이 언급한 게 있네요. 안철수 지지율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전화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2주 만에 어쨌든 3배 정도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는데 이제 박광원 공보단장의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2주 만에 3배 이상 오른 것은 주식으로 치면 300% 이상 주가가 오른 것인데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경우는 반드시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거는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 박 대통령이 복권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공격 스탠스를 오늘 뭐 추미애 대표도 가짜 정권교체와 진짜 정권교체를 얘기했던데요. 그러니까 공격 스탠스를 이 안철수의 지지층을 겨냥하면서 아마 프레임을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뭐 대놓고 그 안철수 지지율에 뭐 거품이 끼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공보단장의 지위로서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표본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대표적으로 이제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같은 경우 표본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된 그 국번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가지고 이게 혹시 보수적 성향의 그런 국번 때만 골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여하간 여기에 의아심을 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제 전 지사가 됐습니다마는. 네, 오늘 퇴임식 하셨죠. 네. 이게 세상에 57분 교통정보는 들었어도 57분 공직 사퇴 이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9일 밤 11시 57분 3분 전에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남도의회로. 그리고 경남도의회가 사실 새누리당이 저기 의장이시고 자유한국당이죠. 대부분 그쪽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지가 됐고 결국 선관위 통보는 아마 오늘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보궐선거는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 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 그동안 하던 얘기인데 세금 수백억 낭비를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지난 12월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비판을 했죠. 화이트 칼라 범죄. 네. 또 시민사회단체는 또 소금 뿌리고요. 소금 뿌리고 뭐 바가지를 깨고, 오늘 그 앞에서 퇴임식을 축하해야 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퇴임하자마자 또 문제적인 발언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사체라서, 뒤통수에 칼을 꽂을 수 없다. 그래서 탈당이 어렵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계속 문제적 발언들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지금 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어떻게든 뭐 막말을 해서라도 존재감을 부상시키려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자살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당장 윤상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가 돼야 뭐 박근혜가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당내에서도 지금 벌써 배제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네, 당내에서도 지금 뭐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뭐 배제, 무관심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본인은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을 올리면서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지난 주말에 젊은이들이 저를 꼰대라고 싫어하는데 사실 나는 흑수저 출신이다고 해서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노회찬 또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본인이 아무리 흑수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흑수저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어떤 흑수저들이 좋아하겠냐. 그래서 일제시대 조선이 형사 같은 사람이라고 꼬집어서 주목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또 그 흙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이라고. 네, 오염된 흙이라고. 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며칠 전에 창원에 갔다 왔는데요. 네네. 거기 분들은 놀라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결정 때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대단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남도를 떠난다고 해서 다들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4월 10일 되기 훨씬 전에 사퇴서를 내서 그래서 5월 9일 날 경남도지사 보선이 있을 경우 경남도지사 보선은 홍준표 씹는 장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악을 쓰고 결국 57분 공직 사퇴를 결행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남도정에 대한 평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자신을 보좌하던 사람도 몇 사람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어쨌든 경남도지사에서 공무원 역할을 하던 분들인데 도정 공백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 없이 뭐 야반도주라고 지금 하죠. 시민들이 야반도주라고 비판하는데 말 그대로 어제 오늘 야반도주 한 모습이고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남도지사를 아이고 참 겪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근데 그 재보선 때 당선된 사람이 바로 홍준표 지사 아니에요? 그렇죠. 재보선 때 당선됐죠. 이 사실 보궐선거는 어쨌든 도민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도민들의 투표권까지 막은 거잖아요. 세금을 그렇게 걱정됐다면 차라리 대선에 나오지 말고 도지사에 전념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해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다. 언론들은 잘 보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언론들은 보도하는데 국민들 관심 밖의 사안이라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한겨레 편집국 내부에서는 최근의 정세, 미국과 북한 사이의 미묘한 어떤 흐름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 좀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무슨 일면이라고 했을 때 일면에 대선 기사가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고 지금 보면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좀 더 한반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금 배제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대선 국면 앞두고 예를 들어서 북한 비연수가 발생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폭격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저는. 그렇죠. 하지만 뭐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킬 수 있는 후보라는 걸 내세우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아마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또 과거처럼 뭐 그렇게 큰 영향이 개입될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 문재인 대결 구도라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텐데. 둘 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이념을 계승한 그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별 변수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두 분 다 어쨌든 누차 안보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대한민국 그 안보에는 최우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누차 밝혀왔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우클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보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두 분 다 견지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강론에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없어야죠. 홍준표 후보가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문재인이 되면은 미국이 뭐 한국 눈치 안 보고 바로
북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당선되면은 뭐 본인 눈치 보겠어요? 본인이나 잘해야지.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이승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문자당 대표죠.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 만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안녕하셨고요. 예, 저는 안녕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대한민국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 돼버렸고요. 그런가요? 예. 아니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남 씹는 거 말고는 1등으로 올라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서 김어준을 눌러볼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르시잖아요. 아이 그거는 업데이트가 없는 날 1등하는 거는 그건 뭐 의미가 없죠. 예,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평일에 한번 눌러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그래 앞으로 가열차게 김어준을 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예, 한번 제대로 눌러볼 테니까 오늘 좀 재밌게 해주세요. 3D 예약이잖아요. 3D. 3D 프린터. 예, 3D 프린터. 예. 이게 사실은 산업혁명 얘기하셨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세계사적 변화 논란, 논쟁인데 이게 참 국문법 논란이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예. 참 이렇게 수준 낮아지면 안 되는데 3D 프린터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예. 인공지능, 3D 프린터,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대한민국 대청소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예. 제가 그동안 뭐 감옥 이야기 이런 좀 우울하고 좀 공상 맞잖아요. 감옥 예.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좀 아는 척하는 이야기, 고급진 이야기. 예.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주제가 거창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예. 그 첫 번째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특고. 아이고. 좀 어렵죠, 그죠? 예. 디지털 특고? 예. 특고는 뭡니까? 특수고용입니다. 특수고용. 예. 그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줘야 예.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이고 있어 보이려고. 아니 저기 감옥에 가서 그 대장금 보고 우셨던 분이 뭘? 대장금 얘기 좀 그만하라니까. 자, 됐고요. 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3D 뭐 논란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도 3D, 3D죠, 3D. 예. D가 뭔지 아세요? 3D 이게 D가 어려운 말인데 뭐 차원 그런 개념 아닙니까? 디멘션 차원입니다. 차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3D 프린터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네. 그렇게 하면 될 일이고 예. 또 뭐 잘 몰랐다 이러면 될 일인데 이거는 예. 뭐 이상한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저렇게 읽어야 된다. 뭐 4B가 4B냐. 예. 또 4D 영화를 또 4D 영화라고 해야 되냐. 뭐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아니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고급진 이야기 한다니까요. 디멘션 예. 차원이죠. 예. 근데 그 차원하고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18세기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입니다. 전기 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생산성이 높아지죠. 20세기에는 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죠. 정보화 사회가 열리죠. 예.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개념이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일반화돼 있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모호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구원할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인지 이런 것조차도 아직은 그렇게 확신성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예. 유명하죠. 7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근데 이게 작년 2016년이죠. 1월에 창시자라고 하는 크라우스 슈하프라는 사람이 3차 산업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전에 독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읽어야 돼. 아니 포답 제로 이렇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산업 4.0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노동 이야기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특수고용 노동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씩 오늘 짚어보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 2번 이상 얘기하면 좀 미천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한 2번 정도만 해볼까 합니다. 예, 좀 쉽게. 예. 첫 번째, 이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건데, 뭐 정거장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망이죠. 예. 뭐 예컨대 뭐 온디맨드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주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한다 이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IT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온디맨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공유경제라는 공유경제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제 포장이 됐는데 그 실상을 보면 이게 또 지옥입니다. 대표적인 우버 있어요. 우버. 그 뉴욕 같은 데 갔다 오신 분들은 우버 택시 불러 타면 굉장히 편하고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버가 저거잖아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것을 개인 대 개인으로 딱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편하고 싸하죠. 그런데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 그러면 이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 차량 소유주가 되겠죠. 이 사람은 노동자인가 아닌가? 노동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버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자가 맞아요. 그래서 주별로 조금씩 다른데 지금 계속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 우버의 노동 착취가 대선의 쟁점이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버가 뭐 어마어마한 세계화된 규모 그 기업인데 공유경제 이렇게 좀 예쁜 이름으로 포장을 하니까 AP통신 같은 이제 세계적인 통신사들에서는 우버를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예. 이런 언론 자기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른바 이제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죠. 숙박업소. 그러니까 자기 집 남는 공간을 여행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부분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버는 당연히 불법이고요. 왜냐하면 숙박업소 관련 우리나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일반 가정집에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이 되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부스러기 이윤을 위해서 가해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 이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잖아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한다. 이거 대표적인 겁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들이. 예. 그다음에 특고 이야기하니까 특수고용. 우리나라 특수고용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이 IMF 체제와 더불어 이 특수고용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이면서 피고용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화물차 운전수들. 차는 자기 건데 지시는 물류업체로부터 받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분명히 회사의 지시를 받음으로 우리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뭐 이런 분들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97년 IMF에 급증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불안정 고용 형태고, 세월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험은 사회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유용한 방편으로 이 특수고용 노동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컨대 런던 같은 데서는 우버가 불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근데 소비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버를 합법화해라. 왜냐하면 싸니까. 그 다음에 뭐 경제도 어려운데 나도 그 부스러기 노동을 하는 거죠. 내 차도 우버로 등록해서 시간 날 때 한두 탕 뛰어서 돈 벌겠다. 뭐 이런 시위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이 한심한 사람들아 이러니까 브렉시트니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연 이득일까? 대형 화물차의 경우입니다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화주 그러니까 짐을 맡기는 사람이 100만 원에 물류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근데 단계가 막 생겨요. 최소한 서너 단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작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40만 원이 중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아주 기묘한 형태가 되고요. 이것이 가장 악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배달 노동자입니다. 배달 노동자. 우리나라 뭐 배달 문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속도와 뭐 양면에서 어마어마해요.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바로바로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앱으로 딱 주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30분 내에 배달 안 하면 뭐 환불해주고. 뭐 피자 업체 유명한 데 있잖아요. 30분 내에 배달 안 해주면 깎아준다. 깎아주면 자기들이 깎아줘야지 이 배달 노동자들의 임금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위험하게 운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요. 앱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앱. 앱으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가장 가까운 데 연결시켜 주겠죠. 그러면 그 앱이 다시 배달 노동자에게 가는데 이 배달 노동자를 직고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10대 청소년들입니다. 17, 18 오토바이 음식 배달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 18살짜리들이 갑자기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음식을 삽니다. 피자 같으면 예컨대 2만 원에 팔 제품을 2만 5천 원에 사서 배달해주고 나중에 5천 원을 정산받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것이고 사고가 나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모든 책임은 이 말도 안 되는 17살짜리 사장님, 배달 노동자가 다 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디지털 특고의 실태인데 4차 산업혁명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더 고도화된 플랫폼 시대,
인공지능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3D 프린터 시대에는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건데 아까 우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버는 그 부스러기 이윤을 위해서 가외 노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이미 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이조차도 없어집니다. 우버 택시 기사 노동자가 없어지죠. 그냥 차가 알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인공지능화된 플랫폼에 지시를 받아서. 그게 한마디로 그 차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 입력하듯이 짧게 치면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더 안전하대요. 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야, 그럼 이건 뭐 운수노동자들은 뭐 그냥. 제가 운수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예. 운수노동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죠. 운전 자체가 없어지니까 뭐. 그럼요. 예. 그다음에 아마존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 고라는 세계적인 물류업체, 유통업체죠. 예. 근데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 캐시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매장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인공지능화, 사물 인터넷화해서 100분의 1로 축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 하면 좌우지간 뭐 어마어마한 비율로 축소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드론 배송까지도 이미 하고 있죠. 이쯤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특고 그 자체도 또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그리고 작년쯤인가요? 제가 이제 아디다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세계적인 의류, 스포츠 브랜드들이 서남아시아 소년 노동 착취로 악명이 높았는데, 아따 이걸 극복해버렸네? 어떻게 극복했나 하면 자동화로 극복을 해버린 거예요. 노동자를 없애는 걸로? 노동자를 없애는 걸로 해결한 겁니다. 예. 50만 켤레를 생산하는데, 10명이면 된답니다, 10명. 50만 켤레를 만드는데, 10명의 노동자만 있으면 된다? 네. 하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제가 80년대 후반에 부산에 노동운동, 위장취업 이런 걸 했죠. 거기에 부산이 사실 지금 서남아시아처럼 그 신발 공장의 메카였었어요. 그랬죠. 화승산업 이런 데는 동양고무 이런 데는 한 공장이 5만 명이었습니다. 화승은 르카프. 그렇죠. 르카프,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전부 부산에서 만들었거든요. OEM 생산. 한 공장 하나가 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컸죠. 현대자동차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정도 규모를 10명에서 100명 정도로 커버가 된답니다. 이미 한 20년 만에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지금 그 목포 신항에서 모듈 트랜스포터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부두 노동이 보면은 굉장히 인력이 많을 것 같잖아요. 사람도 많고 인력 하역, 상하역 이런 거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그야말로 건물이 막 움직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레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요. 80%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드 트랙터, 수레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차들도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미. 관제탑에서 몇 명이 조작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발전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맛배기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 고유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서너 번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유화 사유화를 넘어서 독점화되어 있죠. 정보화 시대 또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과 그다음에 개인이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이제 독일의 사례인데요. 독일이 산업 4.0을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메르켈 정부 자체가 산업 4.0이라는 걸 추진했고요. 근데 이 산업적인 측면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독일 노동부죠. 연방 노동부에서 노동 4.0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그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짧게 얘기하자면은 산업 4.0은 아무래도 무인화
그렇죠. 자동화 이런 걸로 갈 것이고 노동 4.0은 뭡니까? 일자리를 줄여서 뭐 나누는 참여입니다. 예? 참여? 예. 그건 뭡니까? 그 자동화함에 있어서 제가 사회화 말씀드렸잖아요. 예.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더 높여야 된다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개인과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이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산업 4.0은 우리가 눈을 통해 보고 있는 현실이고 노동 4.0은 이제 노동의 미래를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도 이런 지점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빠른 속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노동자에 대한 어떤 각별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안목을 갖지 않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골 때려지겠군요, 한마디로. 망하죠. 같이 망하죠. 안철수 어때요?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여기서는 팟캐스트인데 좀 세게 얘기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동 공약 쭉 설명하면서 공약 자체로는 그럴 듯해요. 그러나 노동을 바라보는 눈, 안목, 여전히 안랩 시절에 예컨대 노조 부인 발언이나 지금 최저임금에 관한 애매모호한 입장이나 2022년 가서나 될 수 있다는 그거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각지대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발상, 그러니까 역풍이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라면 노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는 방금 전에 2022년 만 원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이 여기서 갈라지는군요.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한번 토론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이완배 기자하고 조만간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나와바리 조정과 등등 몇 가지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한번 하시죠. 끝장 토론. 요즘에 끝장 토론이 대세인 것 같은데. 저야 자신 있습니다만 이 기자가 자신이 있을래나? 농담을 하신 말씀치고는 아주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자, 정우희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주크박스입니다. 애청자 중에 대구의 인디밴드 레디오가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레디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블랙리스트로 인증받은 아티스트입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예술가 정신이 살아있는 아티스트다 라는 점이 인증된 셈 아닙니까? 레디오가 이번에 4집 앨범을 발표했는데 소중한 음원을 저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며 보내주셨습니다. 수록곡 전부가 정권교체 희망 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아픔을 노래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 When I'm Gone 소개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억하네요. 바보처럼 매일 우네요.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어둠 속을 헤매다가 돌아서지 마. 밝은 빛을 보여주어. 한 걸음씩 다가갈 그 길을 밝혀. 이제는 함께해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노래 듣겠습니다. 인디밴드 레디오의 When I'm Gone. 여전히 기억하네요. 바보처럼 매일을 우네요.
알지 못하기에 어둠 속을 헤매다 돌아서지 마 밝은 빛을 보여줘 한 걸음씩 다가갈 그 길을 밝혀 이제는 함께해요 When I am 오랜 시간 찾아 그 의미를 그리 길지 않을 거야 매일매일 두 손으로 밝혀준 빛이 모여 별이 됐기에 어둠 속을 헤매다 돌아서지 마 밝은 빛을 보여줘 한 걸음씩 다가갈 그 길을 밝혀 이제는 함께해요 When I am 기다려요 내가 갈게 하늘 건너 더 높이 처음처럼 말할 거야 우리는 끝나지 않아 어둠 속을 헤매다 돌아서지 마 밝은 빛을 보여줘 한 걸음씩 다가갈 그 길을 밝혀 이제는 함께해요 When I am gone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동아시아 환경, 특히 북한을 둘러싸고
이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문제, 남한의 문제 등등 아주 복합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읽었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쓴 그리고 북한에서 반출된 소설 한 권입니다. 작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반디라는 예명으로 쓴 작품입니다. 고발입니다. 고발. 네. 예.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예. 이 책이 2014년인가 조갑제닷컴에서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그죠? 신뢰도 확 떨어지죠. 그래서 구매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다산 책방이라는 데서 다시 잘 다듬어서 잘 만들어냈네요. 예.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갑제닷컴에서 이 책을 발간할 정도면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소설집입니다.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근데 문학이라는 게 어디서나 그렇지만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특히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내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북한 체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폭압적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유로운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인민들의 어려운 삶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제를 옹호하거나 이 체제에 길들여진 그런 글들이 많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내밀한 부분에서 체제를 비판하거나 삶의 그 힘겨움들을 표현하는 작품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오늘 이 소설을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자 이런 방식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갑제닷컴이나 탈북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맥락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문학 작품들은 그 시대에 억압하는 세력과의 대결을 전제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든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든 전체주의든. 이 반디의 고발이라는 작품에 실려있는 7편의 단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 유일 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사회의 억압적인 상황들을 아주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뒤집어 엎자거나 이런 식이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만 봐도 되게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러시아 문학들은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 문학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대단히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말들, 고유한 우리말들을 통한 그 표현들이 대단히 다채롭고 촘촘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 소설을 본 건 요 몇 년 사이에 처음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관료 체제의 그 타락상들에게 고통받는 인민들의 삶과 고뇌들을 단순한 그 선언적인 비판이 아니고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이면들, 삶의 결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미워하며 또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다양한 면모들이 당연히 깃들어 있겠죠. 삶들의 냄새들을 고스란히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기라는 맨 앞에 실려있는 작품은 아내의 피임약을 발견하며 사건이 시작되는데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겨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IQ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면서 북한 사회가 처해 있는 힘겨운 현실을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도 피임약을 쓰는군요. 물론이죠. 우리 김 PD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오해에 기반하고 있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생각하는데 다 우리가 아는, 우리하고 살가운 그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한편은 유령의 도시라는 평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그 김일성과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보고 이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통해서 교조화하고 독단화한
이념이라는 게 인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정말 잘 그린 작품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작품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준마일생이라는 작품을 특히 애청자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부가 주인공인데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른바 당을 위해서 또 인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게 그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삶이 정말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간단하게 말씀드린 지청말이라는 작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광부인 주인공이 노모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오라는 전보를 받고 강원도가 고향인 모양이에요. 강원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겪는 아주 힘겨운 삶들. 그러니까 이 친척인데 참 가까운 고향인데 이렇게 멀 수가 있을까. 여행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복마전이라는 작품도 뭐 특히 1호 행사라는 김일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이고요. 무대도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은 시 당사를 빨간 버섯으로 비유하면서 이 빨간 버섯을 먹고 죽은 노동자의 삶과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관료 체제화한 이 북한 체제를 빨간 독버섯으로 비유해서 그걸 뽑아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북한을 뭐 흡수통일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은 전혀 찬성하지 않은 쪽입니다. 예. 북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권력을 쥔 자들이 인민들의 삶을 챙기기는커녕 권력의 그 독재에 맛을 들여서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들. 물론 외부 환경들, 미국이나 남한의 이런 반공산주의냐 이런 사람들이 대화보다는 고립화시켜가는 과정이 북한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점도 물론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민들의 삶보다는 무기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상념에 젖었습니다만은 한글로 쓰여진 작품 중에 제가 근래에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장만 보면은 우리의 말들이 정말 고렇하게 살아 있습니다. 한번 이 문장 읽어드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글의 그 정서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그대로 남아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복마전이라는 작품에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외손주가 등장하는데요. 예.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그새 울음은 그쳤지만 옹쳐진 원망만은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잡은치를 쓰다듬었다. 영감도 못 견뎌 배겼던 역의 난리 속에 오씨가 있었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으랴만 그래도 오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뭐 이 정도만 읽을 텐데요. 여기 옹쳐진 이런 표현들 마음속에 꼭 뭉쳐있다는 뜻이고요. 잡은치는 이 앞머리의 잔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우리가 잊혀진 말들, 북쪽의 그 잊혀진 말들과 언어들, 그리고 표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억압적인 체제, 그리고 인민들을 외면하는, 그리고 이 시민들을 외면하는 체제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북한에서 80년대 말과 90년대에 주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예. 얼마나 고난을 감내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지, 이 문학 정신이란 무엇인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이런 좌파 영화를 그야말로 소탕을 하고 일소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애국 영화, 이른바 국뽕 영화를 만들도록 배후에서 압박했던 박근혜 정권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니 뭐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나 억압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닮은 꼴이에요. 남한에서 북한을 적대 세력으로 삼고 자기 권력을 지탱하려는 자들이나 북한에서 남한을 적대화해서 북한의 인민들, 주민들을 자기 틀 안에 가둬두려는 세력이나 제가 보기엔 닮은 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제니친, 안병동이나 수용소 궁도로 알려진 작가 있죠. 예. 솔제니친과 비교되면서 상당한 그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단순히 북한 체제를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인민들, 주민들을 억압하는 체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우리가 다른 세계 문학사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하나의 사례로서 북한 문학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학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 문학을 볼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예. 또 보더라도 대단히 획일적이고요. 북한사의 폐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많이 아쉽긴 한데 반디라는 그 필명의 고발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문학이 그냥 뭐 체제, 이념 뭐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그 인간사만 다룬 작품들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책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시를 보면은 늙은 노 부부의 사랑 얘기 같은 것도 아주 그 애상하게 표현한 작품들도 있고요.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문학적인 그 우회적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억압적인 체제일수록 비유의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나만의 생각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판별할 수도 없고요. 많이 읽을 수도 없죠. 알겠습니다. 정말 참 북한 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제 통일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 숱한 그런 작품들 또 이북이라는 지역의 그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 뭐 어디 넓게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 그 날이 많이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서 어디 밖에 나가질 않는다. 그래서 문학가가 많고 철학가가 많다 그렇듯이 북한의 이런 산이 대부분인 이 지형적 특성을 보자면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그 추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인데요. 예. 식민 시대까지만 해도 그 해방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 출신의 문학자들이 제가 뭐 일일이 헤아려보진 않았지만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떠올려봐도 뭐 이광수나 백석이나 김소월이나 김억이나 뭐 한설이나 대부분의 작가들이 북한 출신들입니다. 남한에도 훌륭한 문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상상의 공간에서 잃어버렸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손실이죠. 우리 문학적 자산이나 정신적 자산으로 보자면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공개하지 못해도 그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높은 교양의 수준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써서 반디라는 작가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의 교류가 자유로워지고 또 먼 훗날이 되겠지만 통일이 가까워 온다면은 언어나 정서에서의 그 교감은 문학 쪽에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문학적, 언어적인 교류가 어떤 식으로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이 북한에서 생산된 다른 문학 콘텐츠들,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소설이나 시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작품 제목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디라는 작가가 쓴 필명입니다. 고발입니다. 다산 책방에서 나온 반디의 고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오늘부터 도서출판 해토에서 협찬하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번째 책인데요. 세월호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인터뷰를 담아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네, 정원선 에세이스트와 배영란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배영란 작가는 나는 꼽살이다 작가로 함께 저와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천사의 다름 아닌 분입니다. 정말 선한 분이고요. 그런 만큼 또 세월호 가족들의 옆자리를 지금껏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던 분입니다. 배영란 작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책을 홍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실 수 있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는 두모실 펜션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보기 가운데 우병우의 사법고시 29회 동기를 마치는 거였지요.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이었고 대구의 반문화 운운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인물이었죠. 정답은 주성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시민혁명 완수님, 대선이 다가올수록 기대와 염려가 교차합니다. 정권 교체의 기회를 정치꾼들이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민혁명 완수님에게 두모실 펜션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자, 거마평로님,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이번 대선에서 촛불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줍시다. 네, 이런 글 남기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는 1997년과 200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마치는 거였지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도와주어서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답은 이회창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님, 박근혜 구속만으로 정권 교체는 오지 않습니다. 시민이 권력을 지니고 따뜻한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님님, 네, 안철수 대통령과 손학규 총리, 김종인 경제부총리,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개그의 전당 헌재입니다. 자, 이번 헌재 탄핵심판 최고 연기상은 바로 김평우 변호사지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근혜의 행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도 그 시간에 머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다고 써내야 할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지요. 2월 22일 16차 변론에서 했던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세월호 사건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왜 물어봤는데 왜 답변 안 하냐. 이게 탄핵사유예요. 자, 세월호의 피해자를 구조해야 될 책임이 물론요, 여러 법적으로야 선장한테 있고 정치적으로야 대통령한테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놀고 술 먹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대통령은 조신해서 무슨 밥도 먹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술 먹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정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1인한테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탄핵 소추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그 7시간 동안에 정말 머리 깎고 옷 입고 아주 식사도 안 했다. 구조대를 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 구조 현장에 뛰어가서 이렇게 구조했다.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 했는데 대통령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네들은 그 7시간 동안에 술을 먹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다 입 다물고 감춰놓고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 보고 그동안에 어디 계셨어? 10분 단위로 보고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